이번 강의에선 과학혁명과 혁명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실험과 수학으로 대표되는 과학의 시작은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지적 변화를 토대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혁명은 짧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는데요. 그럼 과학혁명을 간단하게 검토해 볼까요? 과학혁명은 16, 17세기 서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전쟁보다도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지성의 혁명인데요. 그런데 이 혁명으로 서양의 지식사회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150여 년이 걸렸고 유럽 대륙은 50년 정도 더 걸렸죠.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수용입니다. 유럽 대륙의 과학혁명이 영국보다 50년이 더 걸렸던 것은 데카르트의 입자들로 가득 찬 자연관의 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수용은 수학적 완벽함, 이론적 우월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한 영국의 분위기가 프랑스 혁명의 근간인 계몽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럽에 수용될 수 있었죠. 흔히 과학혁명으로 산업혁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역시 10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중세의 끝자락에서 시작해 근대를 구성한 서양 사회는 마침내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제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패권 경쟁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큰 변화의 배경이 된 과학혁명은 1543년 태양 중심설을 내용으로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태양 중심설의 등장으로 2000년 동안 서양의 자연 이해 체계로 군림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 방식이 해체되었고 새로운 자연 해석 체계의 구축을 위한 150년에 걸친 기나긴 혁명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구는 고대 그리스나 기독교 중심의 중세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고 심지어 그의 형상과 같은 인간도 만든 바로 그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일개 수도사가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이 태양 중심설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학적으로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짓는 일상의 경험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중심설은 천문학자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주 기쁘게 이 설을 받아들였는데요. 지구 중심 체계에서 어려움을 겪던 별들의 위치 계산이 간단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페르니쿠스에게 태양 중심설을 책으로 출간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단 수학적 가정이라는 말을 덧붙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출간된 책이 바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첫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둘째,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마지막으로 지구축이 운동한다는 세 가지 법칙으로 짜여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태양 중심설은 화성과 목성의 역행운동, 수성과 금성의 최대 이각 등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어 당시 천문학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설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다는 믿음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교수님, 갈릴레이라면 천체 만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갈릴레이는 그가 발명한 망원경을 통해 하늘에도 변화가 있음을 관측했어요. 완벽하다고 믿어졌던 하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인 것이지요.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울었고 완전하게 둥글다고 알려진 태양마저 흑점이 있었어요. 이 흑점은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크기가 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목성에도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까지 달은 우주에서 제일 특별한 지구만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어요. 달은 지구의 시중을 들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목성은 달을 4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아주 멀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는 별이 아주 작다는 것을 보이며 무한히 넓은 우주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우주 관찰은 우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우주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덕분에 종교 재판도 받았지요. 태양 중심설이 실제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독일 수학자 케플러입니다. 그는 1603년에 출판한 신천문학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플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회전하는 지구가 동일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며 생기는 면적은 일정하고 위치에 따른 공전 속도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등속에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던 지구가 불규칙하고 질서조차 없어 보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이 깔끔하게 계산되었고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남아있던 지저분한 가정들은 모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천체의 움직임은 깔끔하게 개선되었지만 불규칙하게 타원을 도는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는데요. 갈릴레이는 이런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케플러의 부등석 타원 운동은 당대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그들의 하늘은 시작과 끝도 없는 원을 변화 없는 속도로 도는 완전 무결한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부터의 속도를 가진 천체가 그 속도로 같은 운동을 하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케플러가 듣도 보도 못한 있을 수 없는 타원 운동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 타원 운동이 천체의 운동과 위치를 깔끔하게 계산해내었죠. 이런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케플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데카르트는 회오리 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체에서 진행되는 입자들의 회오리 운동으로 태양계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주치의로 유명했던 길버트는 자석의 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탄성체의 운동을 설명한 로버트 훅은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추론과 가정의 백미는 뉴턴의 수학적 힘, 바로 만류인력입니다. 그는 케플러의 타원 궤도를 수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두 질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궤적인 타원을 기술한 아름다운 수학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지상계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나 우주에서 작동하는 만류인력을 같은 수학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수학식으로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운동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1687년 뉴턴은 이 위대한 업적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로 출판했습니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그는 이전에 활약했던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학적 증명을 제공했어요. 예를 들면 관성,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를 위해 그는 기하학을 이용해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썼죠. 당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어렵고 난해한 책을 전부 이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른 지구의 불규칙한 운동을 수학적으로 정리했다는 사실에만 환호를 보냈습니다. 부등속 타원 운동을 하게 하는 힘의 수학적 기술은 과학혁명 이후 과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훅이 먼저 제안했을지 모르지만 훅은 증명하거나 수학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훅은 뉴턴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갔다고 주장했지요. 과학사에서 유명한 우선권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대의 학자들은 뉴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뉴턴이 이 힘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했고 훅은 그저 아이디어 형태로 추론을 제기한 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과학혁명 이후의 과학활동은 이처럼 동료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수학이 동료 과학자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자연관에 있던 사람들,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있던 과학자들은 뉴턴의 만류 인력을 수용할 수 없었지만요. 그들은 이 세계가 입자들로 빈틈없이 꽉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체와 물체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심지어 힘이 작용한다니 이는 자연세계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은 마술인 것이죠. 어쨌든 뉴턴은 프린키파의 출판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을 발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실험을 기반으로 한 광학이라는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을 주제로 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빛의 본성, 반사, 굴절 등 많은 실험들이 소개되었는데요. 특히 실험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실험 방식의 설명도 함께 담겨 있죠. 교수님, 누구나 알 법한 실험도 책에 담겨 있나요? 네, 당연하죠. 백색광을 7가지 색으로 분해하는 유명한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프리즘 실험이라고 부르지요. 뉴턴의 광학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혁명기의 실험은 중요한 과학의 방법으로 부상합니다. 과학혁명 이전에는 실험 대상을 조작하거나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뉴턴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분해하고 굴절시키고 반사하는 행위를 도입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책의 부록인 질문들에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질문 31에서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열과 빛, 전기, 자기 현상 등의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을 가정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 건데요. 이를 통해 뉴토니안이라는 새로운 과학 풍토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학혁명은 과학을 둘러싼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자연관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자연은 그저 입자와 그것들의 의미 없는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자연물조차 기계로 바라본 이 새로운 자연관은 당시 수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데카르트에 의해 정교화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은밀하게 하는 연구들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그 연구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이런 바람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학회활동입니다. 영국에서는 왕립학회가, 프랑스에서는 과학 아카데미가 조직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장을 토대로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으로 유명한데요. 무서운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지닌 참된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참된 지식이란 새로운 발견과 자원들을 제공하여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참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 활동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활동은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과학혁명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수사로서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활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과학혁명 이전 동서양의 자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